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1월 5일부터 오픈됩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작년과 기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혹은 25년도처럼 준비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6년도 정책자금이 25년도와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묻는 질문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그에 따른 해답이 뭔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서 공고문 원문 그대로를 사용하고요. 공문은 림팩스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정책자금 개요와 지원 규모 먼저 살펴보고요. 바뀐 정책에 따라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을 먼저 볼 텐데요.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기업, 그 다음에 시설 투자 등등등에서 혁신 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 분야 영입 기업의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나 중점 분야가 아니더라도 고용 창출이나 수출 매출 증대 등의 성과 창출이 있었으면 지원은 하겠지만 혁신 성장 분야라면 조금 더 줄게. 요런 얘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성장 지표, 즉 KPI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매고수투 기억나시나요? 매고수투. 매출, 고용, 수출, 투자입니다.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네,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용도 일반 사무직군보다는 기술직군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요. 그리고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 분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참고 자료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도 저희가 카페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나의 산업 분야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지원자금 규모를 보면은 융자가 4조 64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5년도 거를 보면은 지원 규모가 5조 228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가 줄었고 2차 보전, 이자 차익을 보전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도 6천억에서 26년도는 3,600억 원이니까 대략 2,4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이제 핀셋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핀셋으로 보고 그 핀셋 안에 우리가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밑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 26년도 1월 5일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 진행이 됩니다. 한 번 진행할 때 이틀 정도 사이트가 열리고요. 모든 신청을 받은 뒤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실사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물론 우리 회사가 어느 상품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 후에 맞는 상품으로 신청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제도가 23년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된 이유는 선착순 접수 제도가 너무 과도한 접수 과열을 일으키고 거의 뭐 전쟁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청날 새벽부터 PC방 가서 광클릭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선착순이 아니라 모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정책 우선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바뀐 건데요.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빨리 끝나는 곳은 상품이 또 열리질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찍 들어간 팀들이 많이 받는 거긴 하니까 선착순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매년 초,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요때쯤에는 거의 좀 신청을 해 주셔야 이게 그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우선도에 따라서 높은 순위로 주다 보니까 이미 갖춰진 기업들이 받을 확률이 많아져서 격차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뭐 이미 갖춰진 제도니까 우리가 맞추긴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문은 대략 보았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은 여쭤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바뀐 점을 한번 보고 그 바뀐 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융자 제한 기업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쭉 이제 조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된 기업에서 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였거나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 예외를 보면은 뭐 업력 7년 미만,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죠.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또 간편장부 대상 가입자, 복식부기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분들도 해당은 안 되지만 그 웹분들은 전부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26년도가 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약간 유하게 주던 것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기업에게 핀셋으로 주겠다. 이렇게 바뀐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밑에 부제로 더 엄격해진 부채 비율 점점점 그리고라고 적어 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이 왜 더 중요해졌냐면 그동안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었고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수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지원보다는 회수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매출이 성장하는 것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5년도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이 참고 자료와 26년도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참고 자료를 보면은 이 제한 부채 비율을 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25년도 대비 26년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는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이죠. 물론 24년도에서 25년도로 올 때 그럼 제한부채 비율 이게 좀 올라갔느냐? 조금 더 러프하게 주기 위해서? 물론 그건 아니에요. 매년 보면은 부채 비율은 이 제한부채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25년도에서 26년도로 갈 때 그 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자산이 있고요.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이죠. 이거를 도식으로 보면은 내가 집이 10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해 온 게 60억이 있고 내 돈 4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40억은 자본이고 빌려온 돈 60억은 부채죠. 근데 부채와 자본을 다 합친 것이 내 집, 100억짜리 내 집, 즉 자산인 거잖아요. 이거를 그 재무 상태표 실제로 표기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오른쪽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비율들을 계산을 하죠. 부채 비율이니 차입금 의존도니 뭐 유동 비율이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회사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도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은행하고 정부가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은 재무 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6,100이었고 부채 총계가 2억 3,700이니까 대략 보면은 400%가 조금 안 돼 보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89%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200%를 봤는데 이것보다 높냐 낮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를 보는 건데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얘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분모가 높아지던가 분자가 낮아지던가 하는 이러한 기획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로드맵, 그 실행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심사위원분들 아까 머릿속에 그 부채 비율 그레이드별로 체감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요거예요. 100% 언더로 가면은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면서 우리 회사를 검토하게 되고요. 100%에서 200% 사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가 좀 넘어가면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 30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내 자본보다 빚이 3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자본보다 빚이 5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가면 음?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내가 가진 총 자본분의 그러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평가되는 거죠. 이거를 26년도에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고요. 이런 비율들이 좀 중요합니다. 총자산 증가율, 매출 증가율부터 해가지고 차입금 의존도까지 가는 이런 어떤 재무 비율들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사실 뭐 어떻게 다 외우면서 또는 알면서 기업 경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만 좀 나와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비율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조금 높고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포기하기보다는 우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정책 자금에는 종류가 좀 많기 때문이에요. 일반 운전 자금, 일반 시설 자금, 창업 청년 자금, 기술 사업화 자금, 수출 및 신시장 진출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까지 해서 총 6가지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운전이나 일반 시설이나 정말 일반적인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니까 부채 비율이 타사 대비 안 좋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담보력 평가를 받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창업 및 청년 자금은 아무래도 창업 기업이니까 조금 완화해서 보기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기업인지 대표자가 39세 미만의 청년인지를 잘 보셔야 하고 기술 사업화 자금의 경우는 부채 비율보다도 회사의 구조를 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닌데 그게 조금 높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조가 잘 되어 있냐를 좀 보는데요. 이 구조라는 것이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재무 구조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조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재무 구조는 자금 구조부터 현금 흐름 구조까지 총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 구조 같은 경우는 기술 구조부터 회사 회수 구조까지 총 6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다 다뤄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일부 공유를 드릴 테니까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및 신시장 진출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실적을 이제 중심으로 좀 볼 거고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작년보다 절반 정도로 규모가 좀 줄기는 했지만 단독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부채 비율이 강화되는 등 성장 지원보다는 회수 가능성과 정책 우선 순위의 적합성의 무게를 더욱더 두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 만큼 심사위원분들께서 보시는 평가표도 일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질문들도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상 질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게 꼭 나올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질문들이 좀 추가되거나 아니면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총 7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민간은행에서 조달 시도를 해보셨나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담보나 신용 중심이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투자, 그러니까 인증이나 양산, 설비에 들어가는 선투자 개념이라고 좀 본다면 예상 답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사위원님, 은행권은 담보나 신용이 중심이고요. 우리 같은 회사는 선투자, 그러니까 인증이나 양산, 설비에 들어가는 선투자를 해야 매출이 나오는 구조라서 금리나 조건들이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은 그 갭을 메우는 목적이라서 자금 투입 후에 6에서 9개월 내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계획안을 한번 보여주면은 심사위원분들은 조금의 안정성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납득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조달을 안 해드리면 사업이 멈추나요?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되나요? 네, 이런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뭘까요? 멈춘다고 대답해야 되나요? 딜레이 한다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 답변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멈추진 않지만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산, 초도 물량 확보 시점이라서 이게 늦어지면은 계약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 원가 차원에서도 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생존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기회 비용을 줄여서 성과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네, 타이밍을 좀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 부채 비율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라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번째가 유동성 부채가 많은데 구조를 어떻게 바꾸실 예정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나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1년 이내에. 네, 유동성 부채, 답변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부채라는 것은 상환 압박이 항상 존재하는데 일단 기존의 단기 차입을 만기 연장해서 상환 압박을 좀 줄이고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단축해서 현금 흐름까지 한 번에 조정을 해볼 계획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번 자금을 어디에 사용 예정이시고 이게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개선하게 될까요? 아까 우리 그 공고 보면은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제한 기업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질문이고요. 여섯 번째가 고용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곱 번째가 수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적 증빙이 좀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 수출 실적이 만약에 지금 없으면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바이어 접촉 단계에 있고 몇 월까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해외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인증은 뭐뭐뭐뭐가 있고요. 인증 비용이 얼마 얼마 정도인데 이에 따라서 비용이 좀 필요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몇 월 정도에는 선적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FOB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납득을 하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나오겠지만 바뀐 기조에 따라서 약간의 질문의 의도도 계획성 있게 이제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느냐를 더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그냥 좀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질문들보다는 현재 이 회사가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있느냐,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질문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를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할 테니까 꼭 준비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26년도를 기원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고 기왕이면은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문도 같이 받고 기조를 살펴보고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요 흐름으로 쭉 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쭤봐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